세상에, 수진아, 얼굴이 왜 이래?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잘 차려입고 나갔던 고운 옷은 붉은 와인에 흠뻑 젖어 망가져 있었고 그 고왔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이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데 제 손끝에서 아이의 서러움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럽게 우는 아이를 다독여 방에 들여보낸 후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타고 흐르던 그 모욕의 눈물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끔찍한 밤이 오기 전까지 그날 아침은 참으로 평범하고 또 평화로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낡은 빌라는 그리 넓지도 환하지도 않았지만 수진이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든 윤이 났습니다. 남양도 아니라 낮에도 어두컴컴할 때가 많은 이 집을 우리 며느리는 화사한 웃음으로 채워주곤 했습니다.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앙증맞은 제라늄이 피어 있었고 볕이 가장 잘 드는 그 자리는 언제나 제 차지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닦고 있는 며느리의 작고 야무진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또 그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겨우 한 켤레 장만했던 구두. 몇 년을 신어 뒤축은 반질반질 달아 있었고 앞코 가죽은 몇 번이나 덧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나마 외출할 때 신는 구두라고는 저것 하나뿐이라 우리 수진이는 저 구두를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더 이상 닦을 광도 남아있지 않은 달아빠진 구두에 정성스레 구두약을 먹이는 며느리의 손길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손으로 굳은 일마다 않고 우리 집 살림을 일으키고 아픈 남편 병수발까지 다 들었는데 제가 해준 것이 너무나 없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여자들 구두는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구두만큼은 좋은 걸 신어야 좋은 곳으로 간다고들 했지요. 저 착한 아이에게 번쩍이는 새 구두 하나 못 사주는 제 자신이 그리고 제 아들이 참으로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하고 아침 먹자. 어머님, 잠시만요. 이거 다 닦고요. 그래도 오늘 장에 가려면 깨끗하게 신어야지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낡은 구두를 닦으며 오히려 웃는 아이. 저런 아이가 제 며느리라는 것이 감사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수진이와 함께 시장에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 한 분이 낮은 턱에 바퀴가 걸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던 리어카가 결국 한쪽으로 기울며 산더미 같던 폐지 상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흘기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수진이가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허리를 숙여 흙먼지가 묻은 상자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수진이는 웃으며 할머니의 리어카에 상자를 차곡차곡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행여 다시 무너질까 무거운 상자는 아래에 가벼운 상자는 위로 올려 야무지게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까지 탈탈 털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점심값이라도 아껴 모았을 그야말로 쌈짓돈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새댁, 이러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낡은 구두는 몇 년째 기워 신으면서도 길 위에 모르는 노인을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아이. 저 선하고 따뜻한 마음 하나 때문에 저는 저 아이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길게 한숨을 푹 쉬는 모습에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다가갔습니다. 아가,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님, 이거. 수진이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동창회 모임 안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오늘 저녁이었고 장소는 강남의 으리으리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했습니다. 잘 됐네, 우리 아가.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가요? 다들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저는 가서 할 말도 없고 입고 갈 옷도.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아침에 닦아놓은 낡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계절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큰 마음 먹어야 하는 우리 살림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 수진이가 어디가 어때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데. 가서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있다 와.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몰래 푼돈을 아껴가며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가 예쁜 옷이라도 한 벌 사주려고 모았던 돈. 이거 가지고 가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절대 기죽지 마. 알았지? 어머님, 제가 어떻게 이걸? 어머니 말 들어. 이건 내가 예뻐서 주는 상이야. 어서 가서 준비해. 제 성화에 못 이긴 척 수진이는 마지못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몇 벌 되지도 않는 옷들을 꺼냈다 넣었다 하기를 반복하다 결국 가장 아껴두었던, 그러나 이미 유행이 한참은 지나버린 원피스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왔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머리도 빗겨주고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아끼는 자개 브로치도 하나 달아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며느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며느리. 누가 채워가겠네. 제 칭찬에 수진이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며 낡은 구두에 발을 넣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왔습니다. 아이가 빠져나간 자리는 유독 크고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보냈나?
그 화려한 곳에서 우리 아가가 주눅 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시끄러운 소음일 뿐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녁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시계는 9시를 지나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늦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한 통 없지? 한창 즐기고 있을 텐데 괜히 방해하는 꼴이 될까봐 전화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제 온몸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며느리에게서 단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큼하고 값싼 포도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가 아침에 정성껏 달아주었던 작게 부러치는 붉은 와인에 절어 그 빛을 잃은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위로 번져나간 붉은 얼룩은 마치 제 심장에 누군가 칼을 꽂아 피가 배어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 일단 씻자. 응? 이러다 감기 들어. 저는 아이의 팔을 부축해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수진이는 실 끊어진 인형처럼 제게 몸을 기댄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욕조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죽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러워진 옷을 벗겨내고 따뜻한 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제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저는 이를 악물어야만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아가. 다 괜찮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수진이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들려준 그날 저녁의 이야기는 제 피를 거꾸로 솟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진이가 동창의 장소인 호텔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낡은 구두와 유행 지난 원피스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박수진 아니야? 너 진짜 왔네? 목소리의 주인은 최미숙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유달리 잘난 척이 심하고 남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던 아이. 결혼을 잘해 강남에 산다는 소문만 무성하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미숙이는 수진이의 위아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세상에, 너 옷이 그게 뭐니? 요즘도 그런 걸 입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브로치는 어디서 할머니 유품이라도 꺼내왔어?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지만 수진이는 애써 웃으며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주신 거야. 예쁘지? 하지만 미숙이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어머님? 너네 시어머니? 아직도 그 낡은 빌라에 같이 산다며? 쯧쯧. 안 됐다, 정말. 아, 맞다. 내 남편 사업은 어떻게 됐어?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미숙이의 목소리만 쩌렁쩌렁하게 울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전부 수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구경하는 눈빛, 그리고 경멸하는 눈빛까지. 수진이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두 손을 마주 잡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와인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자, 다들 주목. 우리 불쌍한 수진이를 위해서 다 같이 건배 한번 할까?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하는 우리 친구.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라고 말이야. 그 말에 몇몇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수진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하고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몸을 돌려나가려는데 미숙이가 그런 수진이의 앞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어딜까 주인공이. 이 잔은 마시고 가야지. 그러고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그대로 수진이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큼한 냄새와 함께 미숙이의 잔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어쩌니? 싼 옷이라 와인 얼룩도 잘 안 빠질 텐데. 이거라도 받아. 세탁비 해야지. 미숙이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수진이의 젖은 옷에 구겨 넣듯 찔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수진이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대로 뒤돌아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젖은 생쥐꼴로 밤거리를 헤매다 겨우 택시를 잡아탔다고. 그 차가운 가죽 시트 위에서 아이는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요? 이야기를 마친 수진이는 기력이 다했는지 제품에 안겨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며느리의 눈물 자국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여리고 착하기만 한 내 며느리.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순한 아가.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새끼의 마음에 그런 대못을 박아? 감히 내 며느리의 얼굴에 눈물을 흐르게 해?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간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던 제 자신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잠든 며느리의 얼굴 위로 악독한 것들만 골라 지옥으로 보내주던 명동 시절의 내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년이 내 며느리에게 쏟아부은 것이 값싼 와인이었다면 나는 내년의 인생에 피눈물을 쏟아붓게 해주마.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잠든 며느리의 숨소리는 가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힘없이 쓰러진 작은 새 같았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악몽이라도 꾸는 것인지 수진이의 미간이 가늘게 찌푸려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제 심장은 이미 분노를 넘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슬픔은 뜨거울 때 흘리는 눈물이지만 분노는 차가울 때 내리는 서리와도 같은 법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혹독한 서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방문을 닫고 나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 벽을 묵직하게 차지하고 있는 낡은 자개장 앞에 섰습니다.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싸주신 제 젊은 시절과 비밀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궤였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장 아래 칸의 작은 자물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자물쇠를 열쇠로 돌리는데
삐거덕하고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망령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개장 문을 열자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제 젊은 날의 기억이 훅 끼쳐왔습니다. 고이 접어둔 비단 한복 몇 채 아래 손때 묻은 작은 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함을 열자 드디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덮인 낡은 수첩. 모서리는 달아 희끗했고 앞면에는 지금은 거의 지워져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꺼내드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첩을 마지막으로 덮었던 날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평범한 아내로 어머니로 살기로 결심했던 날.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돈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마주하지 않기로 맹세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게는 뱃속에 막 들어선 아들, 수진이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어두운 세계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명동의 전 여사라는 이름을 이 수첩과 함께 자개장 깊숙이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과 숫자들. 그저 단순한 채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불을 쌓은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선 자들. 그들의 모든 비밀이 이 작은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제 업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의의 방망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문득 수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려왔던 날 가난한 살림에 변변한 선물 하나 없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라던 그 착한 아이. 그때는 그저 마음이 고운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든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과거 제게 돈을 빌렸다가 야반도주했던 악질 채무자 하나가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네가 되었다고 얕잡아 본 것이지요. 멱살을 잡히고 험한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 저는 조용히 그를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어디선가 가녀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손 놓지 못해요. 수진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지요. 제 앞으로 달려와 작은 몸으로 저를 막아서며 수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그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님께 손끝 하나라도 더 대면 저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돈과 배신, 욕망으로 가득 찬 제 인생에 누군가 나를 위해 맨몸으로 막아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가녀린 어깨 뒤로 숨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만큼은 내가 평생 지켜주리라. 저 아이의 눈에서는 절대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으리라. 그날의 맹세가 귓가에 생생한데 오늘 제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넘기던 제 손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백상호. 지금은 이름도 바꾸고 점잖은 정보회사 사장 행세를 하고 있겠지만 과거 명동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하던 정보꾼. 제가 거두어 먹여 살렸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지만 제 손가락은 그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겁니다. 누구신데 전화를? 나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누구? 시라고요? 명동의 전 여사.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전설 속에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이름. 그 이름의 무게가 전화선을 타고 넘어가 상대방의 심장을 옭아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전혀 다른 바짝 군기가 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여사님이십니까? 내 목소리를 잊었을 리가 없을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살아계셨군요. 이게 대체 얼마만입니까? 호들갑을 떠는 목소리를 자르며 저는 용건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다. 최미숙, 그리고 그 남편 김상철. 지금 어디서 뭐라고, 돈은 어떻게 벌었으며, 약점은 무엇인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내 손에 들어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여사님. 밤을 새워서라도 땅을 파서라도 알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수첩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권에 있던 한 인물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과거 부정한 돈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한번 살려준 적이 있는 은행장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뜨는 순간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네, 여사님. 저입니다.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덕분에요, 여사님. 혹, 무슨 일이십니까? 일이 있지.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게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이라는 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게다. 그 회사, 곧 돈줄이 마를 게야. 준비해두게. 자네 은행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돈줄을 죄어야 할 게다. 내가 신호를 주면. 알겠습니다, 여사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통화를 마쳤을 때 동쪽 하늘은 이미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태양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겠지만 최미숙과 그 남편에게는 파멸을 알리는 재앙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잠든 며느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이 어미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흘린 눈물, 그 갑절의 피눈물로 돌려줄 것이니 너는 그저 예전처럼 예쁘게 웃기만 하거라. 그날 아침 붉은 여명 속에서 명동의 전설은 그렇게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쇠를 두드려 당금질한 칼날처럼 서늘하고 맑았습니다. 조용히 며느리의 방문을 열어보니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잠결에도 가끔씩 몸을 뒤척이며 옅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은 또 한 번 칼로 베어내는 듯 아팠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울음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저것들의 피눈물이었으니까요.
간단히 아침을 차려놓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백상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사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최미숙과 그 남편 김상철, 그들의 모든 것이 먼지 한 톨까지 털려 있었습니다. 출생부터 학력, 결혼 과정, 그리고 그들이 불을 쌓아온 추악한 역사까지.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이라는 자는 작은 하청업체로 시작해 지금의 회사를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창업 자금은 처가의 돈이었고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리고 부실 자재를 사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온갖 더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눈을 멈추게 한 것은 그의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파산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다 김상철 같은 뱀 같은 놈에게 물어뜯겨 길바닥에 나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사람 버릇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김상철이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부터 맛을 보아야 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진 미식가처럼 말입니다. 그때 수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죠? 아니다가 나이가 드니 아침잠이 없어져서 그래. 어서 와서 앉아. 내가 북엇국 끓여놨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따뜻한 국을 퍼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창피해서. 어머님이 사주신 옷도 다 버리고 주신 돈도 잃어버리고 결국 아이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그릇 안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고개 들어봐. 어미 좀 봐.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법이다. 옷이야 다시 사면 되고 돈이야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법이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알겠지? 어젯밤 일은 그냥 나쁜 꿈을 꿨다고 생각해. 다 잊어버려. 제 말에 수진이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상처를 도려내 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상처 위에는 새살이 돋게 하고 상처를 낸 자들의 살점은 갈기갈기 찢어놓을 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 최미숙은 어젯밤의 일이 아주 즐거운 가십거리라도 되는 양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와인을 머리에 확 부어버렸잖아. 걔 표정이 정말 볼만했다니까? 정말? 너 진짜 대단하다, 미숙아.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울면서 뛰쳐나가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주제 파악을 좀 해야지, 안 그래? 어디 감히 이런 자리에 기어나와. 미숙은 보란듯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눈물은 한낱 유의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상철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지점장,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니. 그것도 일주일 안에. 장난해 지금?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정말 갑작스러워서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 저희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본사? 본사 누구? 내가 당신들 은행에 넣어준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당장 책임자 받고. 김상철은 고함을 지르며 전화를 끊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대출 연장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순식간에 회사의 모든 돈줄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다급해진 김상철은 아내인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회사로 좀 와줘. 큰일 났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교양 없게. 나 지금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고 있거든. 무슨 일인데?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금을 다 갚으래. 자금 회전이 안 되면 이번 달 어음 막는 것도 힘들어.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미숙은 심드렁하게 하품만 했습니다. 뭐야, 고작 그런 일이었어? 난 또 뭐라고. 알아서 해결해.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나 이따 백화점 가서 쇼핑해야 되니까 끊어. 달칵?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고 김상철은 허탈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인맥을 동원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뉴스 말미에 한 건설사의 자금난에 대한 짧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고작 돈줄 하나 막혔다고 저렇게 허둥대는 꼴이라니. 앞으로 닥쳐올 진짜 태풍 앞에서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미숙, 김상철, 너희가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성에 내가 오늘 작은 금을 하나 그었다. 너희는 그저 사소한 흠집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고 떠들겠지. 하지만 모를 것이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너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내일은 그 균열이 조금 더 넓어질 게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더욱.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남김없이 앗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며느리에게 주었던 그 절망감을 수백 배, 수천 배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의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들었던 꽃대 옆에서 새로운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정성을 쏟으면 이렇듯 새 생명이 돋아나는 법. 저는 썩은 가지 하나를 망설임 없이 잘라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뿌리까지 썩은 나무는 가지치기로 끝나지 않는 법이지. 통째로 뽑아내 불태워야 다른 나무들이 병들지 않는 법이야. 며느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평온한 단잠을 자는 동안 저는 두 번째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백상호가 보내온 보고서에는 김상철의 회사를 지탱하는 몇 개의 굵직한 기둥, 즉 핵심 거래처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대표 중 2명은 제 수첩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던 인연들이었지요. 저는 첫 번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누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이제는 어엿한 중견 건설사 회장이 된 사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접니다. 여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목소리는 여전하십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은혜를 기억하고 있겠지. 당연한 말씀을. 여사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목숨까지야. 그저 오래된 빚을 한번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자네, 김상철이 회사랑 거래하고 있지?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미 제 의도를 파악했을 겁니다. 네, 여사님.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로 그 연을 끊어라. 이유도 설명할 필요 없다. 그저 끊어. 할 수 있겠나? 여사님,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계약 규모가 워낙 커서. 이유는 그놈이 내 것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것이면 충분한가?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오늘 중으로 모든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두 번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베푼 온정은 세월이 흘러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김상철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은행의 대출 압박으로 밤새 머리를 쥐어뜯던 김상철에게 이제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핵심 거래처들의 계약 파기 통보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뭐라고? 박 회장님이 계약을 깨겠다고? 이유가 뭔데? 그게 그냥 내부 사정이라고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10년 넘게 거래해온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깬다고? 다른 데는 어때? 최 회장님 쪽에서도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사장님. 김상철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사무실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야? 감히 내 뒤에서 이따위 장난질을 쳐. 하지만 그의 분노는 허공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한편 최미숙은 남편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줄도 모르고 어제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명품 가방의 다른 색상을 사기 위해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매장 직원이 가져온 신상품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할까? 이걸로 줘요. 남편 카드로. 의기양양하게 검은색 카드를 내밀었지만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뭐? 한도 초과? 말도 안 돼. 내 카드가 어떤 카드인 줄 알고. 다시 해봐요. 단말기가 고장 났나 보지. 하지만 2번, 3번을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그것마저 사용 정지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에 다른 VIP 고객들의 수군거림과 직원의 경멸 어린 시선이 느껴지자 미숙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야? 미숙은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움켜쥐고 매장을 뛰쳐나와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철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카드가 왜 다 막혔어? 당신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미안하다, 미숙아. 지금 회사 사정이. 회사가 어떻다는 건데.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 카드까지 막히게 만들어? 당장 해결 안 해?
나 오늘 이 가방 못 사면 안 들어갈 줄 알아. 미숙은 악을 쓰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우리 집에서는 모처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자 며느리가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햇살처럼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재미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아세요? 사람들 사는 게 다 이야기 아니겠니? 살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지. 저는 웃고 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함께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침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 성일건설, 핵심거래처, 연쇄 이탈로 하한가 추락. 김상철의 회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과일을 깎고 있었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상철과 최미숙의 집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은행에 거래처에 주가까지.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 당신 대체 누구한테 잘못 보인 거야? 나도 몰라. 나도 미치겠다고. 이건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 김상철은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 쥐었고 최미숙은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성에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직 선을 그어야 할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냄새를 좀 맡았나 보구나. 하지만 아직 멀었다. 이것은 그저 전체 요리일 뿐 진짜 만찬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그늘없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난밤의 악몽을 정말로 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뉴스와 신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김상철의 회사가 유동성 위기로 곧 부도 처리가 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자존심, 인간이라는 껍데기까지 남김없이 벗겨내야 제분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시장에 간 사이 다시 한번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자 생활이 끝날 뻔했을 때 제가 진실을 밝혀주었던 인연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는 시사 프로그램의 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 나요. 여사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선물 하나 주려고. 아주 탐나는 먹잇감일게야. 저는 백상호가 보내왔던 김상철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 자료들을 그의 개인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떻게 요리할지는 그쪽이 전문가니 더 잘 알겠지. 한 가지, 오늘 저녁 9시 뉴스에는 내가 그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 이건 정말 엄청난 건입니다, 여사님. 이 정도 증거라면.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자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면 누군가의 인생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시각 김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위조 여권과 달러 뭉치를 꺼내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도망쳐 재기를 노릴 셈이었습니다. 그때 최미숙이 귀신 같은 몰골로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상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짐은 왜 싸? 당신 혼자 도망이라도 가려고? 시끄러워.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깟 동창회만 나가지 않았어도. 뭐, 나 때문에? 돈 관리 똑바로 못한 건 당신이잖아. 내 인생 책임져. 당장 내 카드부터 살려내란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탓을 하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 한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주식회사 성일건설 대표 김상철 씨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조사사국,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 한번 걸리면 뼈까지 발라낸다는 그곳에서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왕국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연속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드라마 주인공의 기구한 운명에 안타까워하며 연신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 주인공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드라마보다 더한 게 사람 사는 세상이란다, 아가.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조용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9시 정각을 알리는 시보와 함께 익숙한 앵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견 건설사인 성일건설의 김상철 대표가 수백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김상철의 회사 앞에서 마이크를 든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조사관들에게 팔을 붙들려 끌려 나오는 김상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 흐트러진 머리,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남자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면 속 남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미숙이 남편인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상철의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아내 최미숙의 호화스러운 사치 생활과 갑질 행각까지 낱낱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최미숙은 한 호텔 커피숍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고 불쾌해하던 찰나 그녀는 커피숍 대형 화면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함께 명품 중독, 백화점 갑질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까지 지인의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경멸과 조롱이 담긴 시선들. 며칠 전 자신이 며느리에게 던졌던 바로 그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뉴스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빠진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용히 창가에 섰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만한 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다. 돈을 잃는 것보다, 자유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허울 좋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까? 최미숙, 김상철. 이제부터는 너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가라앉는 모습을 내가 아주 천천히 즐겁게 구경해 줄 차례다. 이제 막 이막이 올랐을 뿐이니.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김상철과 최미숙의 세상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커튼을 조금이라도 들출라치면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갯불처럼 터져 들어왔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 전화의 대부분은 위로가 아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거나 혹은 인연을 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최미숙은 며칠째 씻지도 않은 부스스한 몰골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은 구겨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와인병과 약봉지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상철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녀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해 도간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절망이 아닌 섬뜩한 의문이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이것은 단순한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은행, 거래처, 국세청, 언론까지 모든 것이 한날 한시에 약속이나 한 듯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설계였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미숙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상 원수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 정도로 거대한 판을 짤 수 있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날 자신의 발치에서 울고 있던 박수진의 얼굴,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붓던 싸구려 와인.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거지 같은 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확히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뿐. 그녀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챙겨 들고 아무도 모르게 집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밤의 어둠 속으로 숨어든 그녀가 향한 곳은 한때 남편이 이용했던 허름한 흥신소였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한때는 이런 곳을 벌레 보듯 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좀 알아봐줘요.
박수진, 그리고 그 시어머니라는 늙은이. 돈다발을 앞에 던지자 남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거 없는데요, 사모님.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며느리는 시장에서 장사 거들고 시어머니는 경로당 다니는 게 전부랍니다. 그럴 리 없어. 뭔가 더 있을 거야. 그 시어머니 이름이 뭐야? 과거까지 싹 다 뒤져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미숙은 거의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광기에 질린 남자는 마지못해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건드리는 게 좋았을 겁니다. 뭔데? 빨리 말해. 그 시어머니. 이름은 전영자. 그런데 사모님, 혹시 명동의 전 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동의 전 여사.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미숙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누군데? 수화기 너머로 남자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년 전 명동 사채 시장을 주름잡았던 전설입니다. 그냥 사채업자가 아니라 악질 기업인이나 사기꾼들만 골라서 아주 잔인하게 파멸시키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는 자비로웠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별명이 정의의 방망이였습니다. 그 여자가 한번 찍으면 대기업 회장도 하룻밤에 알거지가 되고 정치인도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재계, 법조계, 언론계 할 것 없이 그 여자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다는 전설이.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다들 그냥 옛날 이야기, 전설로만 여겼는데, 미숙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설 속 전 여사의 본명이 전영자입니다. 박수진의 시어머니. 순간 미숙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처, 국세청, 언론. 그것은 남편의 원수들이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힘으로도 권력의 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전설 속 인물의 인맥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그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빌라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던 그 평범한 얼굴.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라며 브로치를 자랑하던 박수진의 얼굴. 자신이 와인을 들이부으며 조롱하던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다른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보이지 않는 그 노파의 차가운 눈빛. 미숙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녀가 건드린 것은 그저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잠자고 있던 용의 영린을, 그것도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에 대한 완벽하고도 잔인한 대가였습니다. 미숙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벽한 암흑과 공포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최미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요새였던 그 집이 이제는 자신을 삼켜버릴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새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밤거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불빛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불빛은 자신을 비웃는 조롱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적과 현관문에 붙어 있는 낯선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법원 공시 최고.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붉은 글씨가 뿜어내는 불길한 기운에 미숙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고가의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 장식장 안에 크리스탈 그릇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에 마치 주홍 글씨처럼 선명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압류 집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 안 돼.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압류 딱지를 미친 듯이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붙은 낙인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붉은 표식은 마치 그녀의 살갗에 새겨진 문신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으고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편함에 꽂혀 있던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남편 김상철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편지를 뜯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미숙 씨에게 이 모든 게 당신의 어리석은 과시욕 때문에 시작되었소. 나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바이오. 남은 재산이라도 지켜야 내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테니 그리 아시오. 하하. 미숙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믿음?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돈으로 얽혀 있던 비즈니스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돈이 사라지자 관계는 휴지 조각처럼 가차없이 찢겨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남편도 집도.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때는 매일같이 만나 수다를 떨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 미숙인데 부탁 하나만 할게.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며칠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곤란해. 우리 남편이 너랑 엮이지 말라고 해서 너 때문에 우리까지 세무조사 받으면 어떡하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뚜뚜뚜.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베풀었던 값비싼 선물과 식사 대접은 그녀의 부와 지위에 대한 투자였을 뿐 진정한 우정의 증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자 그녀의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모여들었던 모든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속옷 몇 가지만 챙긴 작은 가방 하나. 그것이 한때 강남 사모님이라 불렸던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굳게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추운 밤 공기 속에 미숙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상점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퀭했으며 값비싼 잠옷은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어떤 이는 노숙자 취급을 하며 동전 몇 푼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꺼져.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미숙은 악을 쓰며 동전을 쳐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온몸은 추위와 피로로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지하철역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불빛처럼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낡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오던 곳. 박수진의 그 낡은 빌라. 그래, 그곳으로 가자. 그 착해 빠진 년이라면 분명 자신을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최소한 하룻밤은 재워주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주겠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미숙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이 사는 동네를 향해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은 용서를 구하러 가는 참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기생할 곳을 찾아가는 비참한 생존 본능일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최미숙은 유령처럼 낯선 동네를 헤맸습니다. 한때는 지도에서도 찾아본 적 없는 그녀의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빌라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수진의 집이었습니다. 미숙은 빌라 앞에 우두커니 서서 불 켜진 창문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 두 개가 보였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 아마도 박수진과 그 시어머니일 것입니다. 저 안은 따뜻하겠지. 저 안에서는 구수한 밤 냄새가 나겠지. 한때는 자신이 경멸하고 비웃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손에 닿을 수 없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아니면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빌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나오는 박수진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래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공작새 같았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행색의 웬거지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초점 없는 눈동자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분명 최미숙이 맞았습니다. 미숙아, 너 맞니? 수진의 목소리에 미숙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발치에 엎드리듯 다가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공포, 비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미숙은 땅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지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도저히 현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일단 일어나.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대체? 수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미숙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의 머리에 와인을 들이부었던 원수 같은 친구였지만 차마 이 비참한 모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오만했어. 수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갈 곳이 없어. 하룻밤만.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미숙의 애원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습니다. 이 추운 밤에 이런 몰골을 한 사람을 어찌 길바닥으로 다시 내몰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미숙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날이 너무 추워.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멈추거라. 저였습니다. 창문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수진이가 미숙을 집 안으로 들이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제 등장에 미숙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그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미숙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가, 저 더러운 것을 집에 들릴 생각은 마라. 저것은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짐승이다. 하지만 어머님, 그래도 너무 추운데. 제 며느리는 역시나 너무 착하고 물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미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미숙, 내가 어찌 감히 이곳을 찾아왔느냐? 내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온 것을 아느냐? 제 목소리에 미숙은 발작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여사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여사님이라는 호칭에 수진이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숙이와 우리 어머님이 아는 사이였단 말인가. 수진아, 똑똑히 보거라. 저것이 바로 오만방자한 자의 최후다. 내 선량한 마음에 대못을 박은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거라. 제 말에 미숙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공포에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수진,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믿는 저 시어머니가 바로 악마야. 내 남편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게 바로 저 여자라고. 뭐? 수진이는 미숙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미숙은 거의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고 거래처가 끊기고 국세청이 들이닥치고 언론의 모든 게 까발려지고 이 모든 게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저 여자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가 아니야. 수십 년 전에 명동을 주름잡던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닌 무서운 사채업자라고. 전설 속의 정의의 방망이, 그게 바로 내 시어머니의 정체란 말이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핏기가 신 얼굴, 파르르 떨리는 동공.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충격, 불신, 공포, 그리고 혼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마주 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모든 일을 저 때문에? 수진이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떨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랐던 시어머니, 그 온화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무서운 진실. 며느리는 자신을 덮쳐오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시간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크고 선한 눈동자 안에서 충격과 불신, 그리고 아주 작은 공포가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헐떡이는 최미숙과 그런 그녀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는 제 착한 며느리.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미숙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며느리를 향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짧은 긍정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미숙이 마지막 발악처럼 희망의 빛이라도 본 듯 외쳤습니다. 맞지? 박수진, 똑똑히 봤지. 내 시어머니가 인정했어. 저 여자는 괴물이야. 그러니 어서 경찰에 신고해. 나를 좀 살려달란 말이야. 미숙은 수진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그림자가 미숙의 머리 위를 덮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이 악마 같은. 저는 그 추악한 얼굴 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뼛속까지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미숙, 너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동창회에서 내가 좀 심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사람? 너는 사람이 아니지. 너는 사람의 탈을 쓴 악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충격에 빠진 며느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향해 이 긴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심판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최미숙. 내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은 단지 내 며느리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제 말에 미숙과 수진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내 며느리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선량한 인생을 벌레 보듯 짓밟고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새기려 했다는 것이다. 너는 내가 가진 돈과 명품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했고 너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 너의 가짜는 우월감을 확인했지.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다. 내가 내 며느리의 머리 위에 쏟아부은 것은 단순히 값싼 와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수십 년의 세월과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으려 했던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 너는 그것을 단돈 몇 푼의 오락거리로 삼아 짓밟았다. 나는 바로 그 오만함을 심판한 것이다. 주변의 웅성거림에 이웃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누군가 신고했는지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넋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며느리를 부축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끌려가는 미숙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래 아가. 무서웠어요. 방금 어머님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수진아, 혹시 기억하니? 내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웬 덩치 큰 사내가 이 늙은이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던 날 말이다.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너는 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지. 우리 어머님께 손대지 말라고. 작고 연약한 몸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너는 끝까지 내 앞을 지켰다. 내 평생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맨몸으로 막아선 것은 내가 처음이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그날 나는 맹세했다.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노라고. 다시는 저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게 하겠노라고. 내가 한 방식이 너무 낡고 거칠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진아, 이 늙은 어미는 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너를 놀라게 해서. 제 말이 끝나자 수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강하지 못해서 어머님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삶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재판과 최미숙의 소식은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벌을 받든 그것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구두 매장으로 아이를 이끌었습니다. 수진아, 하나 골라보거라. 내 마음에 쏙 드는 걸로. 어머님 괜찮아요. 제 구두 아직 신을 만해요. 아니다. 낡은 구두는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좋은 구두를 신어야 좋은 길만 걷는 법이다. 저는 며느리에게 반짝이는 새 구두를 신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어색해하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낡은 구두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픈 기억과 작별하는 우리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맑은 웃음소리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일이 과연 옳았던 일일까? 악마를 잡기 위해 저 또한 잠시 괴물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잠든 며느리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는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만약 또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세상에는 수많은 보석이 있지만 가장 귀한 보석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선한 마음. 저는 제 남은 생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단 하나의 보석, 내 며느리의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동의 전 여사가 아닌 박수진의 시어머니로서 찾은 제 삶의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릇된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거대하고 때로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전 여사처럼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강인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소중한 가족이 부당하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반면 최미숙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경멸의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얼마나 깊이 찌를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누군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수도 있고, 혹은 과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최미숙과 같은 오만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서로를 아끼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통쾌한 위로와 따뜻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당한 일에 상처받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